읽으면 읽을수록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샘솟으며 영감을 불어넣는 책을 나눕니다. 숫자와 실적 마감, 성과지표와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금융인들, 치열한 사내 경쟁과 인사 고가에 지친 금융인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상상력, 내 안의 창발성을 일깨우는 책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과 창의성이 만나는 살롱, 금융인이 사랑에 빠진 책, 금사빠TV의 김남희 기자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임근준 저자의 예술가처럼 자아를 확장하는 법입니다. 2011년에 출간된 이 책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먼저 출판사에서 나온 소개글을 나누겠습니다. 영 소심해서 문제인가? 거장들에게 담대해지는 법을 배우자. 현대미술에 관한 예리하고도 독특한 안내자 역할을 해온 미술, 디자인 평론가 임근준의 신작이다. 성공한 예술가들의 에고 트립을 파헤친 책, 예술가처럼 자아를 확장하는 법. 이 책은 예술가들의 에고 트립, 즉 그들이 남달리 거대한 자아를 획득하거나 공인받게 된 특정한 계기, 작품, 경험, 행위, 습관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이다. 에고 트립의 고전이라 불리는 가출에서부터 누드로 대중 앞에 서기, 전성기에 돌연 은퇴를 고하는 절정의 순간에 그만두기, 심지어 죽음을 불사한 고난이도의 에고 트립 등 갖가지 행위로 자아를 갱신해낸 거장들과 그들의 작품을 담고 있다. 더불어 예술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의 직물적 욕망을 가시화하고 예술적 자아가 어떻게 거장들의 작품 생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묘하게 자기계발서를 닮은 이 책은 예술가들의 자아 확장법을 통해 우리는 자아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근본적이지만 회피하기 쉬운 질문과 대면하도록 돕는다. 결국 기존의 자기계발서를 풍자하는 신랄하고 통쾌한 메타 자기계발서인 셈이다. 먼저 책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한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아의 크기가 무지각하게 크다는 점을 깨닫곤 한다. 슈퍼 사이즈 에고에도 등급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보통 크기의 자아를 지닌 채 위대한 예술가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역사의 이름을 새긴 예술가들은 모두 커다란 자아를 타고났을까? 대체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심대한 자아를 타고났다고 해도 그것을 기막히게 발현시켜 대중의 공인받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명 예술가들의 커리어를 훑어보면 누구나 본인과 대중 모두를 향한 크고 작은 에고 트립을 수차례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 에고 트립일까? 대개 영한사전은 이기적 행위 또는 자기 도취적 행위 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순전히 저만의 이익이나 자아의 표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할애된 행위나 특정 시기 따위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딱딱한 사전은 에고 트립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반면 인터넷 구어 사전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자아를 확장하는 특정한 경험 혹은 행위 또는 습관이라고 규정한다. 에고 트립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의도치 않게 겪은 사고를 위장한 에고 트립도 있고 성난 젊은이들의 시위성 에고 트립도 있으며 자신의 인생을 희화화하는 노인의 에고 트립도 있다. 습관성 에고 트립이 있는가 하면 에피소드형 에고 트립이 있고 은퇴와 전향을 가진 에고 트립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이용한 에고 출입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난이도와 효율성도 모두 제각각이다. 무리한 에고 출입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에고 출입은 타인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자아 과시형인 길 출입이다. 영한사전은 길 출입을 제2의식이 사로핀 상태 혹은 죄책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옥스퍼드 사전은 심각한, 종종 극단적인 혹은 부당한 자책 또는 최우선시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정신상태 또는 누군가 그러한 감정을 품도록 하는 시도라고 정의 내린다. 동사로 쓰일 때는 본인 혹은 타인이 죄책감이나 회한을 느끼도록 유도하기 혹은 특정한 과정의 행위를 거쳐 타인에게 죄책감 혹은 회한을 유도하려는 행위 또는 시도라고 정의한다. 기묘하기는 하나 길트림 역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려는 수책이라는 점에서 결국 에고 출입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살아있는 짐승을 먹는 일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채식을 선언하는 일에서 떠나가는 연인을 붙잡으려고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일을 거쳐 내 애미가 죄중에 너를 뱉노라고 가르침으로써 무작정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만드는 일에 이르기까지 길출입의 종류도 갖가지다. 이 책 예술가처럼 자아를 확장하는 법은 예술가들이 행한 크고 작은 에고 출입을 소환하고 그 성패를 평가하는 책이다. 기성 예술가들의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나 황당할 정도로 심대한 자아의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어째서 그 지경이 됐는지 알아보는 책이며 빈약한 자아를 소유한 젊은이들에겐 자아 확장의 다양한 방도를 제시함으로써 선량한 인간의 삶이냐 극악한 이무개의 삶이냐 하는 흑백의 선택을 강요하는 책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술작품을 작가의 자아가 외현한 결과 또는 작가의 자아를 대리하는 결과로 바라봄으로써 기존의 작품 해석이 포착하지 못하는 직물적 욕망의 차원을 가시화하는 책이고 예술적 자아가 어떻게 작품 생산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내세로 탈바꿈시키는지를 폭로하는 책이다. 자, 우리 한번 자문해보자. 나는 대체 자아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책의 첫 주인공은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그는 가출이라운 흔한 방법으로 에고 출입을 시작한 반항적 청년 예술가의 전형이다. 청소년기 문제아였던 사람치고 무단 가출 한번 해보지 않은 이는 드물 것이다. 이 질풍노도적 반항은 어이없게도 부모에게 혼쭐이 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왕자 시다르타가 우여곡절 끝에 부처가 되는 대단한 이야기도 가출로 시작된다. 어디 이뿐인가? 부처의 가출은 훗날 출가로 승격된다. 가출은 평범함을 벗어나 새로운 인간 혹은 신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자아 확장법이다. 1960년 12월 22일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장 미셸 바스키아는 외견상 미국의 흑인이었지만 그의 문화적 정체성은 전형적으로 까맣지 않았다. 고향인인 아버지인 제라드 바스키아는 IT 태생의 이민자였고 어머니 마틸드 안드라다스는 푸에르토리코계 이민자 2세였다. 고로 아버지는 프랑스어를, 어머니는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덕분에 어린이 장 미셸은 영어는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 1974년 아버지 푸에르토리코 마르에서 해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장 미셸은 약 2년간 현지의 성공회 교회가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했다. 1976년 뉴욕으로 돌아온 이후 가게 사정이 좋아진 바스키아 가족은 브라운스톤으로 이사했고 장 미셸은 에드워드 머로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사회 부적응 현상이 시작됐다. 몇 주 만에 대안학교인 시티 에즈스쿨로 전학한 문제아 장 미셸은
맨하튼의 이스트사이드에 자리한 제이컵 리스 프로젝트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학점을 이수했다. 그곳에서 그는 아마추어 그래피티 예술가로 활동하던 알 디아즈와 친해졌고 둘은 곧 예술적 동반자가 됐다. 연말이 되자 16번째 생일을 앞둔 장 미셸은 보란 듯 가출한다. 이 가출 청소년은 그리니치 빌리지에 위치한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이 남성들과 선교를 나눴다. 2주 뒤 아버지 제라드 바스키아는 가까스로 아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때 장 미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아버지, 저는 언젠가 아주 유망해질 거예요. 이후 청소년 장 미셸에겐 거칠 것이 없었다. 1977년 때부터는 패밀리 라이프 극단이라 불리던 일군의 연극인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극단에서 장 미셸은 가짜 종교를 팔아 돈을 버는 세이모라는 캐릭터로 불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알 디아즈와의 공동 작업인 세이모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두 청소년은 맨하탄 다운타운에 이러저러한 메시지와 경고를 스프레이로 적었다. 세이모는 세뇌적인 종교, 끝모를 정치, 그리고 사이비 철학의 종말을 뜻한다. 세이모는 바보를 구원한다. 호사스러운 안위를 그는 생각한다. 세이모라고. 철학적이고 유머스러운 시대의 비판적 문구가 길거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뉴욕의 문화 예술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장 미셸은 고교 졸업은 반항적 예술가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큰일을 저질러 퇴학을 자초한다. 그가 준비한 큰일은 졸업식에서 연설 중인 교장의 머리에 면도크림을 쏟아 붓는 짓이었다. 1978년이 되자 17살이 된 장 미셸은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떠난다. 아버지 제라드 바스키아는 명예욕에 불타는 아들을 믿고 독립을 만류하는 대신 돈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1978년 12월 11일 무까지 빌리지 보이스에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뉴욕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세이모식 글쓰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다. 장 미셸 바스키아와 알 디아즈는 저항과 알로 간단히 소개됐지만 그럴듯한 인물 사진과 함께 사려 깊은 문장을 구사하는 우범자로 묘사됐다. 익명의 예술가들에게 얼굴과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이었다. 영리한 바스키아는 곧바로 협업을 종료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는데 1979년 새해를 맞은 소거리 곳곳엔 세이모는 죽었다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1979년 드디어 바스키아는 키스에린과 케니 샤프 등 신의 미술가와 교류하며 그래피티를 현대 미술에 도입하려는 애쓰는 청년 그룹의 대표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한창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뉴욕 미술계에서 도발적인 태도의 노숙자 출신 그래피티 예술가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재능에 미모까지 갖춘 보헤미안 스타일의 흑인 젊은이가 갤러리 오프닝에서 인종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백인들에게 유창한 프랑스와 스페인어로 면박을 주는 장면은 아름다웠다나? 1980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룹전 타임스퀘어 쇼에서 바스키아가 출품했을 때 이미 그는 뉴욕의 예술계의 문제적 스타의 다름 아니었고 1988년 27세의 나이를 요절할 때까지 새 시대의 총화로서 현대 예술계를 호령했다. 가슴이 뜨거운 예술가와 지성인들은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기 좋아하지만 천만의 말씀. 세상은 정치와 종교, 과학기술과 경제가 바꾼다. 세상과 예술이 충돌했을 때 바뀌는 쪽은 주로 예술이다. 고로 예술가들은 종종 선지자의 전략을 모방해 제 능력의 확장을 꾀하곤 한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모방의 기술이지 신성의 영역에 제 이름을 삽입하는 데 성공한 초인의 삶이 아니다. 선지자 노력을 위해 예술가들이 취하는 제1의 행위는 선지자를 메타 분석해 버리는 일이다. 현대판 마녀로 찍혀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오노요코가 좋은 예이다.
1962년 아주 신천예술가였던 그는 거짓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흥미로운 글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은 이렇다. 나는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거짓말한 사람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 예를 들어 그가 신을 영접했고 영원한 사후세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천국을 보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두려워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속이려 했던 것일까? 그는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가상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그 허구의 세계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가 거짓말을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는 점을 흥미롭게 여긴다. 천재적이지 않나?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도 진실을 꾸며내는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데 있다. 글의 결론부도 한번 보자. 나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축적된 왜곡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 나는 진실을 원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느끼고 싶다. 나는 누군가가 아니 무엇인가가 내게 진실을 느끼게 하길 바란다. 나는 내 몸의 식물 같은 느낌이나 내 의식의 속임수,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 가상을 허구로, 즉 끊어진 현실로 간주하는 극적 체계를 드러내는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후 이 간 큰 여성은 1966년 음악가 존 레논과 결혼을 한다. 신성모독을 통해 새로운 신성을 깨하는 꼴이 서로 닮았으니 천생연분이었다고나 할까? 예수의 전략을 따라한 많은 이들이 요절했듯 레논도 1980년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이 쏜 총탄에 맞아 그만 이승을 떴다. 하지만 역시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능력. 아직 그가 되살아났다는 소식은 없고 로큰롤은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으며 기독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살아남은 오노 요코는 늙음하게 비로소 위대한 예술가로 추앙받으며 역사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펌 파탈로의 성적 매력을 잃더니 대중의 인기도 높아졌다. 2004년 미주 빌보드 댄스 차트에서 에브리맨, 에브리우먼 리믹스 싱글로 1등을 차지하더니 2007년 다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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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믹스로 1등, 이어 2008년 평화의 기회를 줘 리믹스로 다시 한번 1등에 올랐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요즘도 에고 출입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05년에 개박한 순회 개인전의 제목은 바퀴벌레의 오디세이, 즉 바퀴벌레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인데 이는 노년의 자신의 삶을 희화화함으로써 담대함을 과시하려는 전형적 수법이다. 일상의 소소한 에고 트립도 여전해서 맨하튼 도심에 외출할 때면 미청년 2명을 양옆에 거느리곤 한단다. 한국에도 선지자 전략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강한 예술가가 있었다. 박모 혹은 박이소라고 불린 현대미술가 박철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오노요코가 데뷔 초부터 이미 메타 선지자로서 면모를 보였듯 박철호는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 전 1984년 겨울 의사, 종교적인 의례를 치렀다. 아직 학생이었던 그는 추수감사절인 11월 22일 코네티컷 페어랜드에 있는 미국인 가정에 초대받았고 이후 3일간 프렛하우스에서 단식을 감행했다고 전한다. 단식 마지막인 25일 정오 그는 직접 만든 밥솥에 목을 걸고 프렛하우스에서 브루클린 대교까지 행진했다. 당시 이 행위를 통지받은 사람 몇몇에 불과했고 몇 장의 기록사진으로만 남았지만 고인이 이를 아주 분명한 에고 출입으로 고안했음은 분명하다.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단식 퍼포먼스를 한 이후 박철호는 박모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뉴욕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의 대항공간 마이너 인저리를 개관해 운영했다. 탈식민지주의 정치화의 기반을 두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벌이던 그는 1995년 10여 년간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그러나 크게 변화한 한국 현대 미술계에 적응을 못했는지 작가는 한동안 암중모색을 했다. 그러다가 박모란 필명 대신 박이소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1998년 다시 두각을 나타냈다. 정체성의 변화를 꾀한 작가는 미술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점차 범상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일군의 신지 예술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됐다. 그러다 2004년 안타깝게도 작가는 작업실 소파에서 절명한 채 발견됐는데 죽음에 관해서 자살이라느니 아니라느니 말이 많았다. 아무튼 선지자적 그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순교 같은 죽음 이후의 일이었다. 2006년 삼성미술관 로덴 갤러리의 해고전이 열렸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작가의 인생과 작업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윤리적 가치를 성찰하게 됐고 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기승전결의 드라마를 반추하게 됐다. 그러자 많은 작업이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생전의 작가가 노래방에서 부른 정직성이었다. 박이소의 생전에 순진무구하게 들리던 노래가 어느덧 세상에 던지는 가르침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다. 가사는 이렇다. 따스함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하며 살면 돼. 진실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야.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 그것.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더러운 세상에서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 싶은 그 말. 그 누군가는 나에게 이해한다고. 내 진심을 보여줄 때만 그럴듯한 말하는 그런 얼굴. 그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더러운 세상에서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픈 그 말. 사랑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 안정을 찾아도 끝내는 헛된 것. 달콤한 약속으로도 날 편하게 해도 난 알아. 알고 있어. 기풍의 생각이 잠길 때 모른 채 해줘. 많은 것을 기대하진 않겠어. 내가 진실을 찾을 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너만 내게 말할 수 있어.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더러운 세상에서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 싶은 그 말. 박모. 박이소로 불렸던 남자가 노래방에서 honesty를 열창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생전에 그는 어떻게 하찮고 소소해 배는 행위를 궁극의 에고 트립으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 현재 한국의 미술계엔 그의 계승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인의 게임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니 두고 볼 일이겠다. 추신. 고인은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대한공감 마이너 인저리에서 9개의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 가운데 그 캐릭터를 잘 드러낸 몇 가지가 있다. 에고쇼, 간단치 않은, 사적인 역사, 공적인 역설, 슈퍼 에고쇼, 안티 에고쇼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예술가의 슈퍼 에고를 파괴하고 극복하는 일이 그에겐 절체절명의 에고 트립이었던 모양이다. 두 손 모아 명복을 빈다.